대부분의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살면서 돈을 아끼고 모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임대주택에 살수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엔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것 같지만 실제 사례와 통계를 보시면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2025년 공공임대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요,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입주 가능하다고 해요. 더 구체적으로는요, 1인 가구는 약 월 300만원 수준에, 3인 가구는 약 월 500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월 570만원 이하인데요.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같은 유형에 따라서 조건은 각자 다르긴 하니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임대주택들은요, 이런 소득 조건뿐만 아니라 자산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국민임대주택은 총 자산이 3억 3,700만원 이하에, 자동차는 3,800만원 이하의 가치만 허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너무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이 기준 덕분에 서민들이 쉽게 집을 구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이죠. 하지만 돈을 어느 정도 벌고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이 기준 자체가 얼마나 낮은지를 알게 됩니다. 임대주택이 인기가 있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분명히 있긴 하죠. 저도 처음에 알게 됐을 때는 진짜 괜찮다 싶었는데, 임대주택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일반적인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정말로 저렴한 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주거포털 자료에 따르면요, 국민임대 평균 보증금이 3,700만원에 월 임대료 28만원으로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수입은 적지만 목돈을 모아야 되는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은 진짜로 큰 메리트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임대는 최대 30년까지 장기 거주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사 걱정 없이 한 곳에 오래 살 수가 있고, 임대료도 법적으로 연 5% 이상 못 올리게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실히 부담이 없는 편에다가, 일반 공공임대의 경우에는요, 2012년 이후로 임대료를 지속적으로 동결해서 사실상 인상이 전혀 없었던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집주인 눈치를 볼 일도 없고 평생 거주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죠. 월세나 전세 부담이 낮으니까 그만큼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 것 같고, 임대주택으로 시작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결국 내 집 장만을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정부 통계를 봐도요, 공공임대를 나온 퇴거 가구의 60%가 자체 주택을 마련했다는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즉, 임대살이를 끝내고 나가면 절반 이상은 자기 집을 산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임대주택이 전혀 문제도 없고 최고의 복지처럼 보이죠. 주거비 절약하지, 안정적이지, 돈을 모을 기회까지 주니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진짜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적은 돈으로 저렴하게 월세를 내면서 임대주택에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게을러지고 소득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지 않고 성장을 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30년까지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말 때문에 이 정도 집세면 그냥 편하게 살자 라고 하면서 더 나은 주거 환경이나 소득 기회를 포기해버리기 쉽겠죠. 사회복지적으로 취지는 좋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만 가만히 머물도록 만드는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임대주택은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은 하지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하면 바로 자격을 잃게 만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300만원 수준이 기준선인데, 요즘은 직장 다니면서 부업 하나만 해도 300만원은 그냥 넘기게 되잖아요. 근데 임대주택은요, 2년마다 재계약을 할 때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계약이 어렵거나 아예 퇴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거주자들은요,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는 가축처럼 점점 게을러지고 나라가 정해준 기준에만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야근을 좀 해서 월급이 오르게 되면 재계약에 탈락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일을 줄이는 경우도 있고, 승진 기회 포기, 이직 포기는 물론이고 월급 이외의 부업이나 투자로 추가 수입을 올릴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당장 몇십만원 더 벌려고 하다가 몇만원, 몇십만원씩 월세를 더 내게 돼야 될 테니까요. 더 벌면 나가야 되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이라면 어쩌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에 살면 가난해지는 이유 두 번째는요,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하루라도 젊을 때 빠르게 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돈을 불려야 되는 게 지금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임대주택에서는 소득의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 보니까 버는 돈의 양을 늘리고 투자를 해서 자산을 불리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특히 젊을수록 돈을 아끼는 것보다 돈을 더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소득도 한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부동산도 따로 소유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임대주택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제 노동력의 가치가 점점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몇백만원, 몇천만원으로 주식이나 코인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 돈으로 투자해서 자본소득의 힘을 체감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말고도요, 임대주택에 사는 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숨겨진 비용들이 존재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기회비용 말고도요, 임대료 할증 비용도 따로 있다고 해요. 만약 소득이 약간이라도 기준을 넘어서면 월 임대료를 최고 30에서 40%까지 더 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거면 굳이 임대주택에 사는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가 부담금은요, 사실상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벌 주는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임대주택 단지는요, 대체로 번화가나 교육 여건에 뛰어난 곳보다는 개발 외곽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학군이나 교육 인프라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인적 네트워크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저는 사람이 성장을 하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들만 몰려있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는 동네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환경이 주는 한계도 생각보다 큰 비용으로 치르는 거죠. 그래서 당장 몇십만원 아끼는 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생 위로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평생 서민으로 남아서 살게 되는 게 임대주택의 진짜 현실이라는 거죠. 실제로 30년이 넘게 영구 임대에 거주한 100가구를 추적 조사한 결과 부모의 빈곤이 다음 세대까지 고스란히 전이가 되고 있었고, 실제로 당장 돈을 아끼는 것 말고는 환경이 크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교육도, 일자리도, 인간관계까지도요, 가난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이 데이터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임대주택에 오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아끼는 것보다 자산을 모으고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도요, 이 개념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부자는 자산을 모으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사고 아끼는 거에만 집중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요, 자산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거고 부채는 돈을 빼가는 걸 말합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매달 월세가 나가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면 부채에 해당하고요, 반대로 자가주택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에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놓은 집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면 말 그대로 나한테 현금을 매달 꽂아주니까 임대주택에 살면서 어떻게든 아낄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벌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집을 사게 되면 대출 이자나 세금도 지출에 해당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한국에서 상당히 확실한 자산 증식의 수단 중 하나였죠.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지난 25년간 연평균 6.7% 상승했다고 하고, 오를 때는 두 자릿수로 화끈하게 오르고 내릴 때는 살짝 조정을 해오면서 꾸준히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즘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노동소득보다는 자본소득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노동의 가치는 점점 쓰레기가 되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까지 함께 오르니까 화폐의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투자를 해야 돼요.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요, 노동소득을 쉽게 올리기도 힘들고 투자소득도 올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오래 살수록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20살부터 60살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괄적으로 돈을 벌고 목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다음에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최대한 많이 모아야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를 정말 잘 사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중요한 시기를 한 달에 몇만원, 몇십만원 아끼려고 몇 년 동안 임대주택에 살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회비용을 잃는 거라는 거죠.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화폐의 가치까지 함께 떨어진다면 아끼는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젊을 때 최대한 빠르게 벌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칭할지 고민해야 돼요. 물론 전략적으로 임대주택에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그 기간 자체가 절대로 길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임대주택에 산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부모님이 여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살면은 돈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 없이 들어가서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낭비하는 것만큼은 제발 말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무조건 임대주택에 살면 안 되고 부동산을 연끌해서 사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임대주택에 살더라도 자기 개발을 하는 기간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살던가,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임대주택을 포기하고요, 소득을 확실하게 늘리던가 내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임대주택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4년 정도 임대주택에 살다가 종잣돈을 어느 정도 모으고 소득도 늘어나기 시작하면 과감하게 임대주택을 버리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동안 월세나 관리비로 아낀 돈들은 절대로 생각 없이 쓰지 말고 무조건 목돈으로 모으면서 투자 공부도 반드시 해야 돼요. 투자라는 건요, 목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이라도 넣어보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마 몇 년만 굴러보면서 상승장과 하락장 한 번씩만 겪어보면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이 보이고, 그리고 나한테 잘 맞는 그런 투자 시장은 어떤 건지, 내 성향과 잘 맞는 투자 스타일은 어떤 건지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자체가 또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여행 가고 놀러 다니는 경험이 자산이 아니라요. 안 그래도 요즘 세상에 투자할 수 있는 거 진짜 많잖아요. 주식, 코인, 채권, 펀드, ETF, 부동산, 심지어 금투자도 할 수 있고 이것저것 종류는 진짜 많은데, 보통의 서민들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좀 불린 다음에 부동산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루트인데, 사실 이거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도 열심히 아끼고 모으는 게, 이런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30년 전만 해도 그게 정답이 맞았는데, 지금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제는 생존하려면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임대주택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분명히 좋은 시스템 맞지만 아끼는 것만큼이나 더 버는 거, 돈을 불리는 방법에도 집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